그 아까 얘기가 나왔던 뭐 지난번 우리가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4.3 재보선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성적에 대한 전망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1대1 정도 범여권과 현재 한국당과 1대1 정도 보는 사람도 있었고 2대빵 현재 한국당 쪽 2대빵까지 보는 상황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금 뭐 후보 단일화까지 창원 성산 돼가지고 뭐 범여권과 야당 뭐 1대1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그 전망과 또 그것이 미치는 이후에 전국에서의 변수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홍 소장님. 제가 볼 때는 1대1의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통영 고성 쪽하고 이 창원 쪽은 워낙 텃밭이 다른 지역입니다. 텃밭이 달라서 기존 텃밭이 그대로 반영될 소지가 있다. 예, 일단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형의 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에 두고 어느 쪽이로든 2대0이 난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뭐 경북이시죠? 나머지 세 분이 경남이니까 더 잘 아실 테니까. 거기 왜 PK 쪽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이 센지 모르겠어요. 자기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 PK 쪽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조식 선생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양극단적인 그 텃밭 체제고 황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통영에서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러면은 창원도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치명상이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총선 대선 사실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 이 범여권에서 단일화가 되는 이 정의당 후보가 창원에서 패배를 해버린다면은 집권 여당은 전국 단위는 아니어도 다음 총선에서 PK 지역에서 총선을 치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다. 그래서 일단 이 결과의 여하에 따라 갖고 2대0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예상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대1 가능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죠? 그런 정도 결과다. 그런 정도가 나온다면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PK는 엄청난 격전지화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대체로 우리 홍 소장님 그게 동의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은 통영고성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이 됐었어요. 이게 그 지방선거에서 이쪽이 압승한 부분에서는 PK 압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그래서 이 통영고성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찾는 것 자체도 황 대표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그 PK 지역에서 우리가 기존에 아니라 기존의 어떤 우리의 이 지지 세력을 갖다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가능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그와 반면에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한테 이 가상대결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인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는데 단일화됐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미 학습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분전하느냐의 그 문제지 당락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체로 한국당도 큰 기대는 하지 않지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첫 선거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고 이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서 상당히 올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잃을 게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보궐선거에 한국당으로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고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됐던 지역에 다시 정의당으로 단일화됐지만 어쨌든 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지금 이번에 단일화 여론조사는 발표는 안 됐지만 정의당으로 정리가 됐고 뭐 공개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통영고성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다 이겼지만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PK 지역에 저는 비상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대1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1대1 됐을 때라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걸 보여주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되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쭉 이 과정을 선거를 보면은 이 가장 그한 게 후보를 못 내는 당.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가지는 여파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좌파 독재 연대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좀 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낸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뭐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하고는 정당 지지세 전국이 좀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노회찬 후보하고 지금 여 후보하고는 개별적인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좀 변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여영국이라는 사람으로 단일화가 민주당하고 됐지만은 저는 선거 결과가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남이나 이런 바닥 정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하고는 매우 다르게 문정권에 대한 회의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한국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많은 지지가 모이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요. 산술적으로 보면 둘이 단일화하면 100%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은 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이 보궐선거라는 거는 투표율이 그리 높지도 않고 또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당이 들어가 버렸는데 굳이 투표하러 가야 되느냐,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창원에서도 이기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체제가 뭐 이번에 이기면 상당히 이제 어깨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황교안이 두 군데 다 이겨서 상당히 자만하고 가는 부분, 또 지금 여권 지지자들을 경각심을 높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게 나쁠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해찬이 손을 뺐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단일화 하더라도 거기서 이 정의당을 이기기 위해서 뭐 고성 통령이야 뭐 워낙 어려운 데서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창원이라도 꺾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조금 뭐 2개 넘겨줘도 별 문제가 될 것 없다라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노회찬과 여영국은 차원이 다르죠. 그 뭐 레벨이 다른 후보라고 보고. 어쨌든 뭐 이제 당락까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다르겠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고려할 변수이긴 해요. 개별 후보 경쟁력이라든가 정세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긴 한데 어떤가요? 저는 뭐 이번 선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국에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이 저는 크게 없다.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뭐 2개밖에 안 들리고 또 특정 지역, 경남이라는 지역에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창원 성산이라는 지역이 보수의 텃밭 속에 진보의 섬처럼 고립되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도 여전히 강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영고성은 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또 보수세가 더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자유한국당이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뭐 결국은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너무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금 통영고성에도 정정식 후보가 자신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통진당 그때 해산할 때도 그때 법무부 팀장 맡았고, 그리고 사실 정정식 후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역에 지명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내 경선에 이겼던 이유는 한교안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당원들이 몰표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약에 한국당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교안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김동구 대표하고 좀 전행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이 과도한 이걸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그걸 쏟고 있다. 네. 근데 뭐 이기면 아마 이 정치인 대중 정치인 한교안으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시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이잖아요.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가 1심에서 법정 구속 당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상당히 중요한 표심의 잣대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김경수가 법정 구속 당할 만했다 생각하면 아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여행구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나 김경수가 구속된 거 좀 심했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가서 아마 이 지금 그 예영구 후보를 찍는 그런 표심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창원 성산의 결과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 경남 민심의 상당히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김경수의 그러니까 지금 그 법정 구속에 대한 경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동해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하나 드러내는 하나의 근데 말이 앞에 분위기에서는 김경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라고 했다가 또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유권자들이 김경수가 1심 구속이 당했을 때 그 1심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론조작 맞네. 이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잖아라고 심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잖아. 과했잖아. 김경수가 억울하잖아. 해서 동정표가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작용할지 제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김경수 수석의 법정 구속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어떠한 결과로 나오더라도 김경수 정치 그 변수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로는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향은 분명히 미치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제의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경수 건으로 이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법의 독립성, 사법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해석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어쨌든 과거의 트럼프 예측처럼 현재는 확실하게 지금 이대빵으로 한국당이라 강하게 확실하는 사람은 황장소장이었기 때문에 또 맞으면은 황 수장이 역시 또 잘 맞췄구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한 8일 정도, 7,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여권은 좀 나중에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여권 얘기를 해보죠. 여당 되게 뭐 다른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여당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다가 그동안에 별 활동이 없었단 말이죠.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워낙 그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지나는 시점에서는 당의 독자적인 존재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신 이번에 이제 장관직에 있다가 복귀한 사람도 있고요. 몇몇 또 양정철을 비롯해서 뭐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재편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행보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동구 대표가 또 바닥을 알고 계시니까 먼저 말 문 열어주세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모든 이 정치 세력이 마찬가지지만 내부의 어떤 이 통일되고 내부의 어떤 분열의 어떤 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 승리도 오히려 분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루어졌고 대선 승리에도 상당히 기여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당으로서 사실은 보면은 뭐 그 추미애 대표와 지금 이해찬 대표가 꾸리고 있지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뭐 뭔가 큰 이 국정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가 난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반면에 그 여당으로서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 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전에 그 새누리당보다 소리는 더 안 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언론에서는 조용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경론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끼리는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 그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통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친문 세력의 그 이 세력 간의 갈등, 구주류 신주류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을 아마 이 총선을 앞두고 그게 우리 그 길로 가면은 그런 양상이 빚어지면은 우리 다 망한다는 속에서 이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뭐 양정철 그 전 비서관도 이렇게 이 당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온다는데 민주연구원이란 게 그 정도 양정철 그 비서관이 그 정도 급이 되나요? 당의 연구원장. 친문 세력에서는 그 정도 급이 되죠. 친노에서는 그 정도 급이 안 됐지만 친문 세력에서는 그 누가 이 뭐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어떤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역할을 이 총선과 아니 그거는 그런데 대선 여당이란 과정에서 정당 했고. 차원에서의 급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당에 쟁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뭐 전직 의원도 아니고 이게 이 자기가 본인으로 했던 게 청와대 비서관이 그거였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분들도 지난 총선과 대선을 다 겪었고 그래서 이 뭐 양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비의 파워를 다 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에서도 그래서 그 자리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보면 약간 스텝 성격이 있잖아요. 민주적인 연구원장. 민주연구원 이 스텝의 성격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서 어떤 총선을 기획하고 나름대로 그 공천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쨌든 그렇게 혹시 연구원의 프로젝트 맡았어요? 아니요. 발언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하여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양 세력이 친문 내에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이 이제 주요하게 그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이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고 봅니다. 네. 예, 5월 달에 있을 그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이게 좀 일찍, 한 달 일찍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서 자연 이제 이 김태현 의원으로 가는 방향하고 갑작스럽게 이인영 의원이 그 출마를 하게 원내대표 선언을 아직 선언한 건 아니죠. 그 출마를 갖다가 이 준비하고 있죠. 예, 표명하고 이제 그 하고 있는데 그 물론 그 뭡니까 그 노웅래 이 노웅래 의원도 지난번에 해서 다시 이렇게 그 출마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김태년 의원과 그 이인영 의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금방 말한 그런 그 친문 세력의 어떤 그 갈등과 분화가 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5월 말인가요? 그렇죠? 남았죠? 5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5월 중순. 중순. 예. 그걸 주목해 봐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지난 연말에 임종석이 물러난 게요. 그 문해 부산파 문해에 이 친정이 강화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대북 이슈가 이 정권의 핵심인데 어쨌거나 북한 쪽에서 선호하는 임종석을 비서실장에서 물린 것은 조국 임종석 이 사이를 이제 에서 대별되는 이 실질적으로 이 부산 친문 쪽의 이 입장 총선을 앞둔 이 장악력이 상당히 거세진 거다. 그 386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입장보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상 유례 없는 청와대발 공천이 지금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에는요. 그래서 거의 뭐 친문 일변도로 거의 공천을 갖다가 마음 놓고 할 거라고. 황 수장 그럼 예전에 진박 논쟁 비슷하게 보시네요? 예, 더 그렇게 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 공천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지금 선거가 1년 남았는데
별로 없잖아요. 당에 비주류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납작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저렇게 여당에서 지금 청와대가 겁이 나가지고 엎드려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때도 저렇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내보내서 그리고 이제 친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화를 이루어놓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한 번 더 조금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 지난번에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를 앞세워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번 또 정리 한 번 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는 아예 이론이 여지가 없는 단일 정당 대우를 갖추도록 만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좀 그런 속에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 다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민주당은 점점 더 문 색깔이 강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없겠죠. 그래서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 갈 거다. 그럼 다른 정당의 여지는 또 혹시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어떤 거요? 이렇게 그쪽에 민주당이 문 중심의 단일 정당으로 완전히 강화된다면은 예. 다른 뭐 다양한 세력이 있을 여지가 있는 공간 정당이 생길 가능성, 이합집산 여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봐서 알겠지만은 동교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국민의당이나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한국당 출신 일부를 빼고 나머지 그리고 평화당까지도 다 넣어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부분을 앞세워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의 행태를 보면 평화당을 흡수하거나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 평화당이라는 거는 어차피 호남을 두고 다투는 부분에서 지금 뭐 현 상태라고 하면 호남 정서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1년 동안에 특별한 호남 정서 위반이 안 생기면 이제 이대로 가겠다. 그래서 5.18이나 이런 문제에서 정권이 엄청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거기 창원에서 몇 프로 나오는가, 뭐 손학규 대표는 8%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평화당하고 1차로 합치고 2차로 민주당하고 합치려고 시도를 한다면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위협적인 득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밀다가 녹여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안철수가 이제 이 독일에서 귀국해서 이제 다시 또 바른미래당의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살려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을 때 안철수의 어떤 제3자로서의 제3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 지지율이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여건이 대응할 건데 현재로는 바른미래당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고사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여권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정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당으로 다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각에 가 있던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들 또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강요까지 지금 다 지금 차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일종의 나름대로 코디네이터랄까요, 하여튼 오거나이저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양정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양정철 부분에 대해서 네. 과연 그걸 뭐 급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급보다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능력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고 아마 지난 2012년, 2017년 이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만큼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양정철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양정철 능력은 뭐 그것만 봐도 충분히 검증이 된 건데, 물론 양정철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뭐 기자식 폐쇄라든지 뭐 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꽂힌 아젠다를 갖고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마찰은 빚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정철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이 뭐 당의 중장기 비전 이런 것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내년 총선에 모든 걸 다 맞출 것이다. 맞추는데 단순하게 가면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거 평판 조사, 뭐 여론 조사 이런 걸 통해서 물갈이할 폭도 기준도 만들어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끌어오는 인재 영입하는 코스도 할 것이다. 지난번 이 사실 2012년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양정철이 데리고 산 몇 사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홍천 아닙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수를 양정철 생각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양정철한테 상당히 힘이 쏠릴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앞서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친문이 당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건 비주류의 불만을 터져 놓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컨트롤하고 일종의 정치적 지분을 나누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저는 그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 총선 과정에서 지금 제가 생각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다고 하지만 저는 뭐 사실 좀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한다면 소선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간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는 어떤 식으로든 재편해서 하나로 뭉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러면 이 기존에 떨어져 나갔던 뭐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런 세력들 과연 같이 합쳐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갈 것이냐를 갖고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저거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현재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갈 것인가라는 걸 민주당 내부의 인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당이 보면은 국민 경선제를 시행을 하면서 국민정당 형태를 많이 띄었습니다. 그 배경은 딴 게 아니고 이해창 총리하고 경쟁하면서 이 언론의 열세를 국민 경선으로 극복을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이후 어느 정도 국민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부터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원 경선으로 후보가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비주류가 아껴 납작 엎드려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 경선 구조상을 놓고 본다면은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의 당원 주류 세력의 그 영린을 건드렸다가는 공천부터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하기를 친문세 일색으로 배치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일단 지금 현재 당원의 구성상 그리고 경선 방식상 소위 말하는 현 민주당 내 주류 세력이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공천을 다 받을 거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 지금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렇게 공천을 강행을 했는데 여론이 별로 총선 때 가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다. 이래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거는 소위 뭐 아주 속된 말로 해서 뭐 배팅을 그냥 저기 한 곳에다 해서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갈 소지가 있는 데다가 뭐가 하면은 지금 아까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실세냐 당내에서 실세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로 봐서는 국민들 위상으로 봐서는 양정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양정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386 세대, 과거 386 세대, 현재 그 주류 세력에 의해서 당내 주류 세력에 의해서 내세우는 당내 그 주도 세력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가면은 대중적 인지도 평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 후보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상당히 당내 위상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하면은 당내 위상을 통해서 후보는 거머쥐어요. 후보는 거머쥐는데 이 지금 대중적인 국민 지지나 인지도 부분에서는 약하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 가서 모순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박적인 저기 공천을 해서 완성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완패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경선 구조 그리고 그 총선에 대한 인식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선거제도 개편이나 향후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년 동안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날 문제이지만 아마 이전에 지금 보지 못했는 어떤 또 특이한 어떤 그 여건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러고 봐요. 네, 아까 제가 양정철 관련해서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또 그동안의 성과를 냈던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 다 공히 인정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위상을 잡았을 때 과연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다들 그럴만하다라고 보는데 약간 이제 홍 소장님은 이제 대중적인 차원에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여지를 남겼는데요. 아까 제가 추가로 바른미래당 관련 전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지금 포함을 해버려서 추가로 말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조금 이견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기서 뭐 분열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뭐 일부는 그걸 계기로 뭔가 조금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변화 없이. 이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예. 거기 그 결과가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야 분당 초읽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들 사람들이 이제 생각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소수파 다수파를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소수파가 한 8분 정도 되는.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에 의총 서명했던 사람들이 소수파고요, 그러니까.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다수파인데 그 다수파가 소수파가 완전히 서로 간에 입장을 달리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 바른미래당의 그 이념 논쟁이 있었던 개혁보수와 중도개혁 이 부분은 완전히 쫙 이렇게 갈려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인가.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충분히 소수파의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 패스트트랙 불가 부분에 대해서 다수파에서도 상당히 이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소수파의 어떤 그 주장에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상호.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뭐 보수 대통합이니 뭐 이 신당이니 뭐 이렇게 할 계제가 못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 자기들이 처음에 깃발을 들었던 그것이 그 개혁보수와 중도개혁의 어떤 결합으로서 제3정당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이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이것의 어떤 성부가 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참 지난하잖아요. 5, 6%로 계속 오는 게. 예. 그래서 지난하더라도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정말 그 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정계 개편이 됐든 뭐가 됐든 끝을 보면은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 볼 것도 없을 경우가 있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유승민 안철수에다가 그 원희룡이라든지 뭐 이런 이게 보수 개혁의 어떤 중도 개혁의 이미지가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도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지금 다수파 소수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뭐 원내대표 사퇴는 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 기본적으로는 공수처법이다. 이게 공수처를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한 그 민주당의 어떤 전략 아니냐 이렇게 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공수처는 국민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수사와 기소권만 분리된다고 자기들이 요구했잖아요.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살짝 입장을 불가론해서 살짝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동의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패스트 원법도 가능하다 그래요. 선거제 빼고 선거법 빼고 공수처법만으로는 이게. 근데 뭐 예. 주류가 뭐 분리 수사권 가져가야 된다, 기소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뭐 어려워 보이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현재 당이 뭐 분열되고 뭐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귀국도 변수가 될 거다라고 보네요. 아니, 안철수 자기들의 어떤 이 개혁 보수 중도 힘을 세우는 결집에는 당연히 그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 혹시 귀국하면은 황 소장은 이번에는 좀 안철수 좀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뭐 어때요? 나는 약자는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글쎄 물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때 안철수를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그 한반도
북핵 협상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약간 새로운 변수 생기긴 했는데 아다시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일방으로 나갔다 다시 부분 복귀하고 또 트럼프 이런저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상황 변화 특별하게 생긴 거 있다고 보세요, 황 소장?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밀러 특검에서 네. 좀 벗어났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가 대북에 좀 더 적극성을 띌 부분은 생겼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적극성을 띠서 생겼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빼고는 3차 미북 회담이 열리기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 유일하게 이제 하나가 열리려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신고해놓고 이제 한국의 내년 총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8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미국에서 그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한 내년 초쯤 되면 이제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 연말부터 시작되지요, 캠페인이. 그런 부분에서 내년 한 2, 3월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3차 회담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뭐 미북 관계는 보면 거의 북한이 노골적으로 11월 달 중간 선거 이전에 니 도와줄게라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정치 일정과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춘 그런 이 상황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도 직접적으로 뭐 고려해서 움직일 거다. 예, 지금 한국이 결과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서 움직일 거다.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김정은은 자신의 중요한 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정권이 이기는 쪽으로 해주려고 지금 미북 관계에서 하겠죠. 이제 그 타이밍에 가장 극단적인 행태가 내년 한 3월 전후로 해서 미북 회담이 3차 열리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했다. 뭐 나중에 그걸 뒤집든 거기가 가짜든 관계없이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또 그걸 갖다가 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매년 근데 왜 우려라고 표시한가요, 그걸? 저는 북한은 비핵화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럼프와 문재인의 승리에 이익이 해주기 위한 속임수로서 이 핵리스트 제출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다른 하나는 올해 이제 7월 되면 다시 미국 한미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됐어요. 네. 5년마다 하던 거를 매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50% 프리미엄을 이야기해서 한국에 지금 제시하는 액수가 2.2조 2천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 정권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갖다가 안 받겠다 이러면서 이 분담금 협상판을 상당히 이렇게 깨는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한미 관계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주한미군의 위치가 흔들릴 건데 그런 것도 또 내년에 이 미북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지금 북한발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뭐 비핵화는 가능성이 원래 없는 그 방향일 거고 다만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뭔가 좀 먹이를 던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 아무튼 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자체가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였는데 뮬러 특검에서 일단 지금 뭐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운신폭이 상당히 크다. 특검 자체도 종료가 돼버린 거죠? 뭐 특검은 종료를 했죠. 종료를 했는데 맞아 민주당에서는 그거 전부 다 까라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북한과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노이 결국은 그러니까 판이 안 됐던 그러니까 노딜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의 국리적인 정치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때 코건이라는 청문회의 유수를 듣기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북미 간의 다시 또 대화의 물꼬는 틀릴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뭐 보도 보니까 비건이 또 북을 간다고 그럽니다. 곧 북을 갈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아마 줄달리긴 되겠죠. 줄달리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그 핵미사일 그 협정 INF 협정 같은 거 파기하겠다고 한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러시아하고 신냉전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다시 과거 냉전 돌아가는 그 것이 서로 아닐까? 파기한 거 아닌가요? 아직 그 파기해갖고 아직 그 파기 효과가 되려고 하면 8월인가 뭐 그 경과 기간이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는 아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러시아 이야기를 하느냐? 김창선이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이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 자체가 과거식으로 뭐 핵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한번 이 공조체제, 국제 공조체를 흔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상당히 기대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기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대북 그러니까 그 제재 자체가 공조의 틀이 깨지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뮬러 특검 자체가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조금 상황이 긴장이 된다거나 악화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네. 더 악화되지는 않으냐. 둘 다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아주 옛날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평소에 하던 논리인데 옛날 마르크스 공부할 때 보면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체가 튼튼해야지. 경제가 정치, 경제, 통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북한 상황이 통치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지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군량 및 그죠 군을 비상시를 대비한 군 그 비축 곡물까지도 지금 풀어야 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편집되어 있는 지금 중국이라고 해서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이번 미중 무역 그 전쟁을 보면 느끼지만은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지금 대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대북 제재에서 이 제재를 감내하고서 북한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나오는 과정에도 이제 그 경제 변수를 나는 상수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상을 자기 편이 유리하게 가져가느냐 각 지도자들의 그 계산 셈법만 남는 거죠. 남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되고 트럼프가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촉새가 풀려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아까 차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북미 관계를 통해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 계획도 더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북한이 절대로 현재 판을 깰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비핵화로는 수렴된다라고 보세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지금 결심은 나는 남았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이 이제 끝까지 비밀리에 묵인하에 비밀리에라도 그 핵을 감추는 것을 그걸 마지막으로까지 기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비핵화가 아닌 비밀리에 국제사회의 묵인하에 핵을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북한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게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트럼프의 지금 차기 대선을 놓고 볼 때 소위 말하는 그걸 인정해주면 나쁜 협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변수는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마지막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달렸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뭐 그쪽으로 비핵화로 몰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황 소장은 뭐 오히려 이용해서 제스처만 쓸 거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김동구 대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북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전원 철수를 했다가 네.
반 정도 다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련하다 이런 좀 느낌이 왔어요. 불쌍하다. 좀 그런 거죠. 아련하다. 이게 조금 친북이네. 이 지금 북핵 협상에서 오죽 이렇게 보여줄 어떤 수와 저쪽에 뭔가 이 제시하고 또 기타 등등이 없었다면은 저렇게 연락사무소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들이 참 지금 북의 한계지 않나 이런 느낌이 와서 참 아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이제 이 비핵화 협상에서 크게 이제 남북과 미가 있다면은 좀 달라진 상황, 그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운전자론, 그 다음에 중재자, 촉진자 이런 이야기를 왔는데 북에 의해서 중재자가 아니고 이 당사자다 이런 언급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지금 절대선처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 문재인 교수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절대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볼 때 그 말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강경 발언들이 쭉 이었잖아요. 이게 볼턴뿐만 아니라 폼페이도 강경 발언을 하고 비건도 그 전에 단계적인 그런 이 해법을 스탠포드대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비건조차도 아주 강경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추가 제재 전격 취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뭔가 여지를 줬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밀로 특검으로부터 좀 족쇄가 풀린 이런 부분들이 대북 협상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한테 운신의 폭을 갖다가 저는 좀 더 줄 수 있다,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분명하고 북은 아까 실제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인도 부인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좀 전에 우리 홍 사장도 이 핵을 갖다가 끝까지 일정 정도는 이렇게 보유할 것이냐 일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 동의를 하고 표명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포괄 제시와 단계 실행의 어떤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하느냐 이게 모든 것이 달리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변화된 양세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역할도 이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지금 비핵화 단계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미와 북인데 예. 지금 그런 데서 깝깝한 건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이유로 해서 북이 지금 제일 깝깝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또 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게 그거를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포괄 제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이 보고서를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단계적으로 예. 상응 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유일한 해법 아닌가 봅니다. 예, 전에도 나왔던 그 얘기인데요. 포괄적으로 처음에 협상 과정에서 합의 과정이 제시하되 이행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 얘기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측과 북한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도 예전처럼 무슨 운전자니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용어는 이제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정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5분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그동안 우리가 주로 그 전망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얘기를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슨 정리냐? 앞서서 우리가 이 사법여기까지 나왔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 수석 대변인 관련해 가지고 언론하고 맞물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다가 이해찬 여당 대표의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 논란 관련에다 이해식도 대변인 논란에다가 외신기자 클럽에서 뭐 성명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한번 개별적인 의견 내부를 짧게 듣고 총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홍 소장 하실래요? 뭐 아니면 다른 분 하셔도 되고. 지금 정치가 아까 제가 지표를 들었는데 황 대표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평가 보면은 다 중도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나 보수는 각 대통령과 황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주 양극화 분열되어 있고 중도층은 이에 대해서 어느 쪽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 최근자에 나오는 강경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런 발언들은 이미 자기네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겨냥을 한 발언들이에요. 그 발언들을 계속해서 그 이미 다 확보되어가 있는 그 지지층을 언제까지 더 결속을 해야 되는 건지, 자기네들 지지층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것인지 참 보면 안타까워요. 이제는 이제 당내 행사도 중요한 행사들, 민주당도 대표도 다 선출했고 뭐 원내대표는 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총선,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네, 국민을 향한 제발 좀 이 중도층 일반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먼저 빨리 하고 좀 예. 문제를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 발언, 그러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여당과의 교섭 창구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원더를 내셔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여당의 반응입니다. 예.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자체를 그냥 민주당이 무방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 정도 파장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해찬 대표의 국가 원수 모독죄 그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보태서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뭐 외신 기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한 부분들은 진짜 문재인 정권이라면 촛불 정권을 탄생 정부라면 그런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용어 선택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상당히 소탐대실했던 결과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정권의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수장.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올해가 아마 역대 보지 못한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 공학적인 각종 테크닉이나 기술, 또 상대방에 대한 억압, 협박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수립 이래 가장 난무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타협이나 소통이나 합의나 이런 부분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네. 결국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올해부터 내년 총선까지 극단적으로 후퇴하는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수준에 따라가는데 이 전 세계가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미국, 영국도 좀 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완결된 체제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총선 전에 보여주고 그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까지도 연장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마무리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 부분에서 금방 그 차 교수는 그 여당의 대응이 네. 좀 너무 가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부분을 이슈화 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부차적이라고 보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원내대표로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 이슈들을 벌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로 보면은 어쨌든 그 합리적 보수의 어떤 길을 정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이런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연이어서 그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뭐 그걸 반문특위로 또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저는 그 부분들이 이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세력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미니멈의 인식 아니냐고 봐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주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그 발언이 예를 들면 보수와 어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용인하는 그런 정도의 그 컨셉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그 우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다. 금방 그 항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점점 우리나라가 뭐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그 잘 사는 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진영 갈등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완화되고 이렇게 해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 과정에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기회를 이때 기억하자면은 당선되시고 나서 강화문에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첫 메시지를 던질 때 다들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 대통령 그런데 두 나라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 그 자유한국당 당사부터 들어오고 뭐 이런 게서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함께 가는 어떤 이 국정을 펼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였죠. 5당 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청와대에서 모임도 여러 차례 하고 모습을 보였지만 실체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따로 놀았다 이런 부분이 생각 들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보수가 다시 자기들의 기운을 차리면서 이 진영 갈등을 더 강화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년 총선 전략으로서도 돼가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이 뭐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좀 해결책은 뭔가 참 답답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현 주소에 대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 후퇴 걱정했던 것은 황소영이나 김 대표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생물들도 발전하면은 뭔가 다기가 다양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미세한 게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인데 최근에 너무 정말 진영 갈등이 양극화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번 우리가 좌담 또 토론 때는 그 진영점 문제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